내 아들의 결혼식장이었다. 손님 맞이로 북적이는 와중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저 하객 알바 처음이라 사진 찍는 것까지 알바비 포함이래요?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음, 축가의 멜로디가 섞여 흐르는데 이상하게 그 말만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봤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신랑인 우리 아들은 어쩐지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다. 신부는 단정하고 품격 있는 미소로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집에 찾아왔을 때를 떠올렸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선생님이라 그런지 말투도 차분했다. 1년 넘게 만났다고 했을 땐 이제 됐다 싶었지. 우리 부부는 늦은 결혼을 걱정하던 참이었으니까. 결혼식 전 상견례 날의 기억도 스쳐갔다. 그때 만난 사돈댁은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까지 고급스러웠다. 남편이 내게 속삭였었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 가네. 우리가 오히려 부족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나도 웃었다. 정말 잘 됐다고, 이제 부모로서 걱정 덜겠다고. 그런데 지금 저 낯선 목소리가 모든 걸 흔들고 있었다. 이상했다. 우리 가족, 친척, 친구들 다 왔는데 굳이 알바를 쓸 이유가 있을까? 혹시 신부 쪽에서 사람을 채운 걸까? 머릿속이 잠시 복잡해졌다가 곧 들려온 사회자의 멘트에 생각을 접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입장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 아들과 신부가 손을 맞잡고 걸어 들어왔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서늘했다. 사진 촬영이 이어지고 예식이 끝나고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불편한 감정은 가시지 않았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마쳤다. 며칠 뒤 신혼집 구경을 가기로 한 날 아침이었다. 괜히 긴장되네. 남편은 내 옆에서 웃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손끝이 떨렸다.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잡아 끄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한마디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사진 찍는 것까지 알바비 포함이라니.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만 머릿속에 남았다. 현관문을 열자 비닐 냄새가 아직 남은 새 가구 향이 스쳤다. 작지만 아늑하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 뒤에 묘하게 섞인 어조를 느꼈다. 마치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한 아니면 누군가에게 불만을 숨기는 듯한 톤이었다. 작은 전세 아파트. 그래도 우리 부부가 노후 자금을 조금 내서 마련해 준 집이었다. 아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벽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엄마,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다. 식탁엔 간단한 과일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물었다. 어머님, 집은 어떠세요? 아늑하네. 둘이 살기엔 딱 좋구나. 내 대답에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가 입꼬리를 조금 내렸다.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죠. 그 말이 어쩐지 가시처럼 박혔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 집값이 미쳤잖아. 여기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치만 며느리는 말을 흐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공기가 어색해졌다. 나는 괜히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다. 그래도 아늑하네.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됐지. 그 말을 꺼내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이 말했다. 엄마, 밥이 없대요. 배달시킬게요. 며느리는 별 반응이 없었다. 주방엔 밥솥도 전기밥통도 보이지 않았다. 테이블 위엔 일회용 젓가락과 포장용 반찬통만 쌓여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나 보다. 하지만 속으론 낯선 기분이 들었다. 결혼이란 건 함께 밥을 짓고 냄비 뚜껑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정이 쌓이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내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괜찮다. 멀지도 않은데. 아냐, 차 뺄게요. 아들은 신발을 급히 신으며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엔 나와 며느리 둘뿐이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녀는 미묘하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집 너무 좁아요. 새 아파트는 아니어도 최소한 밝은 남향은 돼야죠.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신혼이잖니. 조금씩 꾸며가면. 꾸며도 바뀌는 게 있나요? 그녀의 말투에는 불평과 냉기가 섞여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차를 가져온 모양이었다. 다녀가세요, 어머님. 짧은 인사였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현관을 나섰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머릿속에서 그녀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이 집 너무 좁아요. 그 말이 묘하게 예감처럼 남았다. 그날 이후 내 마음 어딘가엔 작고 검은 점 하나가 생겼다. 그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번져가기 시작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출근한 낮 시간. 나는 조심스레 비밀번호를 눌렀다. 현관문이 열리자 정막이 밀려왔다. 거실은 멀쩡했지만 냉장고 문을 열자 안이 비어 있었다. 밥통엔 쌀 한 톨 없고 배달 봉투만 쓰레기통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는 안 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나는 반찬통을 정리했다. 된장찌개, 오이무침, 멸치볶음. 하나씩 냉장고 칸에 넣는데 괜히 마음이 시끄러웠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비빅. 아직 오후 3시. 예상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놀란 표정이 곧 굳어졌다. 아무도 없길래 밥 좀 넣어두려 했어.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냉기가 섞여 있었다. 그냥 밥이라도 좀 챙기고 싶었지. 저희 일에 간섭 안 하셨으면 해요. 그녀는 냉장고를 닫으며 반찬통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참자. 더 나은 집안이잖아. 내가 모자라서 그렇지. 그날 이후 내 마음 한구석에 검은 점 하나가 생겼다. 그건 서서히 번져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반찬통을 다시 챙겼다. 이번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한다고 해서 집에 없을 시간이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깜깜했다. 커튼이 닫혀 있어 낮인데도 어두웠다. 냉장고엔 음식이 거의 없었다. 쓰레기통엔 일회용 용기들만 수북했다. 나는 천천히 반찬을 정리하고 싱크대 위를 닦으며 속삭였다.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현관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며느리였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것이다. 나는 급히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밥 좀 넣어두려고 했지. 곧 나가려 했어. 이러시면 안 돼요. 허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 냄새 오래가요. 저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창문이 활짝 열리고 찬 바람이 밀려왔다. 나는 말없이 반찬통 뚜껑을 닫았다. 요즘 아들이 살이 빠져서 좀 걱정돼서 그래. 저희 문제예요. 짧고 차가운 말.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집에 자꾸 오지 말아요. 아내가 불편해해요.
목소리가 낯설었다. 그냥 밥 좀 챙기고 싶었을 뿐인데. 이해해요. 근데 당분간은 좀. 뚝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된장찌개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그 냄새가 유난히 짠했다. 그날도 집은 비어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반찬을 넣어두려 했다. 그때 우편함에 꽂힌 봉투들이 눈에 들어왔다. 각종 고지서 사이 붉은 글씨의 한 통, 지급 독촉장, 손끝이 떨렸다. 전세금은 우리가 해줬는데 대출이라니. 불길한 예감에 봉투를 열었다. 3억 원. 거짓말 같았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오후였다. 그게 우편함에 있길래. 남의 우편물을 왜 열어요? 미안해. 그냥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저희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녀는 봉투를 빼앗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일로 아들이 알면 어머님이 더 곤란해지실 거예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복도를 걸으며 손끝이 식었다. 이건 단순한 빚이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잠들지 못한 나는 테이블 위 명함을 꺼내 들었다. 거기엔 흥신소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를 알아봐야겠어. 며칠 뒤 작은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낡은 간판엔 조사 전문 신뢰와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흥신소 맞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책상에 앉은 중년 남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를 찾아드릴까요? 나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활짝 웃던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제 아들의 아내예요. 그는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다 말했다. 이름, 생년월일, 가능한 정보 전부 주셔야 합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감추며 작은 메모지를 내밀었다. 며느리의 이름, 직업, 학교, 주소. 모두 내가 아는 한에서 적은 것이었다. 며칠 뒤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오시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남자는 잠시 말없이 내 얼굴을 보다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며느님 가족관계가 없습니다. 네. 기록상 부모님도 없고 시설에서 자란 걸로 확인됩니다. 그 말이 귀에서 메아리 쳤다. 그럼 상견례 때 만난 분들은 연기자였습니다. 돈을 주고 섭외한 거죠. 숨이 멎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결혼식장에서의 이상한 말이 떠올랐다. 하객 알바 처음이라. 그때부터였구나. 모든 게 연기였던 거야.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 아들이 사기를 당한 거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로맨스 스캠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보통은 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하죠.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또 무슨 얘기예요? 그 여자, 내 아내 말이야. 그 사람 진짜가 아니야. 또 시작이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당신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았어요. 집도 나갔어요. 뚝 통화가 끊겼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눈물이 말라붙은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다. 아직은 말 안 듣겠지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날 밤 나는 다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 여자를 계속 추적해 주세요. 혼인신고는 안 됐어요. 이름만 가지고라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단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창밖에 불빛이 흔들렸다. 내 마음도 그 불빛처럼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컸다. 이제 진실이 나올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며칠째 연락이 없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잠깐 돈이 필요해서 빌린 거래요. 금방 갚는데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걸 믿니? 엄마는 항상 아내를 의심해요. 이제 그만해요. 제 인생이에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낯설었다. 예전엔 그렇게 따뜻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다. 며느리는 그 후로 자취를 감췄다. SNS 계정은 사라졌고 직장이라던 학교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흥신소에선 연락이 왔다. 그 사람 이미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네요. 전셋집도 계약해 두고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여자 널 속였어.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대. 엄마, 그만하라니까요.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게 3건이나 돼. 그건 아내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썼다니까요. 왜 엄마는 우리 사이를 망치려고 해요? 통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는데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꼭 내 가슴처럼 울렸다. 저 애가 언젠간 알겠지. 엄마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며칠이 흘렀다. 그날 오후 아들 번호가 떴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오늘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전세금 입금됐다고 왜 이사 안 하냐고 묻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는 전화 안 받아요. 짐도 없어요. 옷장도 화장대도 다 비었어요. 그럼 돈은? 전세금이 다 빠져나갔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이 멀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도 이상하게 한편으론 안도감이 밀려왔다. 괜찮다, 아들아. 돈은 잃었지만 넌 살아있잖아. 엄마, 네가 없다면 우리 노후도 의미 없어. 자식은 지켰으니 그걸로 됐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아닌 이상한 평온이 밀려왔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치고 있었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속지 말고 살아야지. 진짜 사람답게. 아들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엄마 다시는 안 속을게요. 정말 다시는요. 나는 전화기를 꼭 쥐었다. 비로소 마음속의 어둠이 천천히 거쳐갔다. 그리하여 긴 밤은 끝났다. 며느리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하신 사건, 용의자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다. 며칠 전 아들이 울며 사실을 인정한 뒤 함께 경찰서에 신고서를 냈다. 그녀가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빼돌린 3억 중 일부는 이미 사용됐지만 계좌 추적 결과 절반 정도는 회수 가능하다고 했다.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피의자 검거됐습니다. 인천 쪽 원룸에서 체포됐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말 잡혔다고요? 예. 사기,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도용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문사 앞처럼 번쩍이는 형광등 아래에서 진술서를 쓰던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다 끝났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바보 아니야. 사람 믿은 게 죄는 아니야. 하지만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며칠 후 은행에서 회수된 돈 일부가 돌아왔다.
3억 중 절반,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았다. 그보다 더 값진 건 아들이 다시 사람다운 눈빛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다. 몇 달 뒤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녀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젠 끝이구나.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들은 직장을 옮기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나는 봄날의 부엌 창가에서 따뜻한 차를 내리며 생각했다.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식탁 위엔 아들이 사온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향을 맡으며 미소 지었다.